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강 박사의 세계경제 스캔 업로드합니다. 월비텐이 채널제로 삭제되고 나서 일주일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직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일단 채널 제목은 바꿨습니다. 그리고 차차 자리 잡아 가겠습니다. 자, 또 이 매일 오전에 올리던 일정을 바꿔서 좀 자유롭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슈가 있을 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제안할 게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미국 경제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제목인데요. 미국 경제 주목과 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뭐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방향성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성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인플레죠. 그런데 요즘 새삼스럽게 그 인플레의 원인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열흘도 안 남았기 때문이죠. 자, 인플레는 전쟁 때문에 생겼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게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인플레 있었으니까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인플레 올라갔고요. 또 그전에는 코로나 봉쇄 풀면서 인플레 높아졌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코로나 봉쇄하면서 이 부양책으로 현금 살포한 것이 인플레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이 인플레, 미국 인플레는 바이든 플레이션이다, 바이든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했을 때 인플레가 2%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높아진 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문이다라는 거죠. 백악관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무슨 말이냐? 인플레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글로벌 현상이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인플레 제압하는 것은 정부 일이 아니라 연준의 일이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은 뭘까요? 연준은 미국 연간 인플레 중에 2.5%포인트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기인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자, 이 2.5%포인트라는 것은 코로나 전에 미국 인플레가 한 2%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요거를 빼고 난 나머지를 보면은 지금 인플레 한 절반 정도의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2.5%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의 절반은 정부 잘못이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좀 억울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본인만 현금 살포한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현금 살포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3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다음에 ARP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으로 1.9조 달러 지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돈은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구한테 직접 지원을 했고요. 또 실업수당 높였고 주 정부에게 자금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은 불가피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중에 이 지출을 결정을 해서 이게 곧바로 인플레로 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2년 연속 GDP의 10% 이상 지출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지출이었습니다. 소비는 폭증을 했고 인플레 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의 현금 지출 ARP가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2020년 중반 실업률이 15%까지 치솟았던 것이 지금은 3.5%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낮은 실업률이야말로 글로벌 현상이라는 거죠. 미국만 실업률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경기 과열의 증거고 인플레를 불러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 주범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인플레가 가장 핫한 이슈가 돼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래 법제화된 세 개의 법입니다. 인프라법,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기후 관련법, 인플레 감축법이라고도 하죠. 자, 이 세 법의 목적은 미국 국내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중산층을 지원하고 또 환경 친화적인 경제를 구축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려도 하나도 손색이 없겠죠. 자, 왜 이 세 개의 법이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냐? 이거를 보면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이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스탠스를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글로벌화를 책했고 관세를 철폐하거나 축소시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갈 거라는 거죠. 산업 정책을 통해서 경제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이죠. 글로벌화 대신에 라이벌, 특히 중국을 단속을 할 거고 그리고 동맹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예, 이 세 개 법에 의거해서 투자되는 금액은 향후 10년간 총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10년간이니까 1년으로 보면 GDP의 1% 이하입니다. 그런데 공공투자는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성격을 가지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과학법은 반도체 회사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형태로 390억 달러 지원하지만은 이미 인텔과 마이크론은 각각 1,000억 달러씩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후 예산에서도 5천억 달러 확보한 셈인데요. 리튬 배터리 그리고 해양 풍력 발전기 설치 선박 또 탄소 포집 설비 이런 것들 제조에 이 돈을 쓰게 되고요. 또 과학과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 감축법, 기후 관련법 이전에 미국의 기후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30%를 감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또 이 세계법은 숙련 노동자 양성도 겨냥하고 있는데요. 세금 감면 혜택을 다 받으려면 기업들이 광범한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숙련 노동자 임금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글로벌화를 버리고 대신에 경제 동맹 재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TTC를 통해서 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조율할 계획이고요. 아시아와는 IPEF를 결성했습니다. 자, 프렌드 쇼링을 강화해서 이 공급망 공유도 마음이 맞는 나라와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암묵적인 동의도 받아냈습니다. 예, 그렇다고 성공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국가 개입을 보면 대체로 비효율과 혁신의 무덤을 양산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동맹국과 이 동맹국의 기업들의 반발도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자, 정보 관료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역할을 한다. 이거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난관들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중간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인플레에 발목이 잡혀서 공화당이 상하원 둘 중에 하나에서라도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 법의 진척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게 될 겁니다. 특히 R&D 투자 같은 경우는 매년 의회 검토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가 불가능한 건 또 아닙니다. 인프라법과 반도체법 둘 다 초당적 지지를 받아서 법제화됐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공화당 지지는 계속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모델이 바뀔 수 있는 잠재성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이 개입하는 직접 경제에 개입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